TK그룹 32층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거대한 테이블에 둘러앉은 임원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상석에 앉은 젊은 총수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다. 권희준, 29의 나이로 대한민국 재계의 거물이 된 남자. 그의 별명은 얼음 왕자였다.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혹한 결단력과 상대의 심장을 꿰뚫는 듯한 차가운 눈빛 때문에 붙은 별명이었다. 그래서 이게 재무팀이 몇 달간 머리를 싸매고 내놓은 결과물입니까? 이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 전체를 서늘하게 울렸다. 그의 손끝이 가리킨 곳은 스크린에 떠있는 분기 실적 보고서의 한 부분이었다. 전년 동기 대비 0.8% 성장. 이걸 성장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이건 정체. 아니, 후퇴입니다. 여러분의 무능함에 대한 변명은 듣고 싶지 않군요. 전원, 보고서 다시 작성해서 내일 아침까지 제출하세요. 그의 한마디에 임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누구도 감히 이 일을 제기하지 못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기획팀 소속의 한서은 사원이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방금 수정한 데이터가 담긴 USB가 들려 있었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방금 요청하신 시장 분석 추가 자료입니다. 서은은 최대한 조용히 이준의 비서에게 USB를 건네려 했다. 하지만 이준의 날카로운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는 서은의 존재 자체가 거슬린다는 듯 미간을 찌푸렸다. 한서은, 1년 전 낙하산이라는 소문과 함께 기획팀에 배정된 여자. 늘 그림자처럼 조용했고 눈에 띄지 않으려 애썼지만 이준은 유독 그녀가 눈에 거슬렸다.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알 수 없는 음침한 여자라고 생각했다. 잠깐, 이준의 말에 서은의 발걸음이 우뚝 멈췄다. 그 자료, 이리 가져와봐. 서은은 긴장된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가 USB를 건넸다. 이준은 직접 노트북에 USB를 꽂고 파일을 열었다. 그의 눈이 빠르게 데이터를 훑어내렸다. 그리고 그의 손가락이 한 곳에서 멈췄다. 그의 입가에 얼음 같은 미소가 걸렸다. 한서은 씨, 네 대표님, 이게 당신이 작업한 건가? 제가, 당신은 눈이 없나? 아니면 생각이 없는 건가? 그의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스크린에 서은이 작업한 그래프 하나를 띄웠다. 이 그래프의 예측 수익률. 소수점 둘째 자리가 틀렸군. 3.4%가 아니라 3.15%여야지. 이런 사소한 실수 하나가 프로젝트 전체의 신뢰도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몰라 임원들은 모두 경악했다. 소수점 둘째 자리의 오차. 그것은 전체 프로젝트의 향방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는 그야말로 먼지 같은 실수였다. 하지만 이준은 그 먼지 하나를 빌미로 거대한 폭풍을 일으키려 하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됐어. 이준은 그녀의 말을 잘랐다.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TK그룹에 들어왔는지 모르겠군. 실력도 없으면서. 운으로. 혹은 다른 꼼수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가? 우리 회사는 당신 같은 사람이 월급이나 축내라고 있는 곳이 아니야. 모욕적인 언사가 모든 임원들이 듣는 앞에서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서은의 심장에 박혔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하지만 서은은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숙였다. 눈물을 보이는 것은 그를 더 기쁘게 할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당장 나가. 그리고 심할서 제출해. 당신의 거취는 내가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지. 서은은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려 회의실을 걸어 나왔다. 등 뒤로 수십 개의 동정 어린 혹은 비웃는 듯한 시선이 느껴졌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그녀는 허리를 꼿꼿이 편 채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회의실을 나온 그녀는 탕비실로 들어가 차가운 물을 들이켰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지난 1년간 이런 일은 셀 수 없이 많았다. 유독 그녀에게만 향하는 권희준의 잔인함. 그녀는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그저 버텨야 했다. 어떻게든 이곳에서 버텨내야만 했다. 회의가 끝나고 이주는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은 채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왔다. 한서은의 얼굴을 본 것만으로도 하루 전체를 망친 기분이었다. 그때 비서가 인터폰으로 알려왔다. 대표님, 김유리 씨께서 오셨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집무실 문이 활짝 열리며 화사한 햇살 같은 여자가 들어왔다. 대한민국 최고의 여배우 김유리였다. 이준 씨, 나보고 싶었지. 유리는 애교 넘치는 목소리로 달려와 그의 목에 팔을 감았다. 그러자 방금 전까지 회의실을 얼어붙게 만들었던 얼음 왕자의 얼굴이 거짓말처럼 부드럽게 녹아내렸다. 어떻게 알고 왔어? 바쁘다면서. 우리 이준 씨 힘든 것 같아서 응원해 주려고 왔지. 이준은 유리를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의 눈빛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다정했다. 이 모습을 본다면 그 누구도 그를 얼음 왕자라고 부르지 못할 터였다. 무슨 일 있었어? 표정이 안 좋네. 유리가 그의 뺨을 어루만지며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무능한 직원이 하나 있어서. 에이, 우리 이준 씨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구야? 당장 잘라버려. 유리의 말에 이준은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말은 그에게 법과도 같았다. 유리는 그의 유일한 약점이자 세상의 전부였다. 유리가 돌아가고 다시 혼자가 된 집무실. 이준은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화려한 불빛들이 그의 발밑에서 반짝였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공허했다. 그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색이 바래고 낡아빠진 조악한 실팔찌가 하나 들어 있었다. 그는 팔찌를 손에 쥐었다. 그러자 잊을 수 없는 그날의 기억이 어김없이 그를 덮쳐왔다. 20년 전 폭우가 쏟아지던 여름날 어린 이준을 태운 차가 산길에서 굴러떨어졌다. 부모님은 의식을 잃었고 그는 부서진 차 안에 갇혀 피를 흘리고 있었다. 죽음의 공포가 그를 덮쳐올 때 작은 손 하나가 깨진 유리창 사이로 들어왔다. 괜찮아, 조금만 참아. 앳된 목소리의 여자아이였다. 아이는 자신의 작은 몸으로 필사적으로 틈을 벌려 그를 차 밖으로 끌어내 주었다. 그리고 비를 맞으며 의식을 잃어가는 그를 계속해서 흔들며 말을 걸어주었다. 정신 차려야 해. 죽으면 안 돼. 아이의 손목에는 직접 만든 것처럼 보이는 조악한 실팔찌가 채워져 있었다. 그가 의식을 잃기 직전 아이는 자신의 팔찌를 풀어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건 행운의 팔찌야. 이걸 갖고 있으면 괜찮을 거야. 그것이 그의 마지막 기억이었다. 그가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그를 구해준 소녀는 이미 사라진 후였다. 그에게 남은 것은 손에 꼭 쥐어진 이 낡은 팔찌 하나뿐이었다. 그 후 권희준의 삶의 목표는 단 하나가 되었다. 바로 그 소녀를 찾는 것, 그녀를 찾아 그녀에게 모든 것을 보답하는 것. 그리고 그는 그 소녀를 찾았다고 믿었다. 바로 김유리. 몇 년 전 우연한 기회에 그녀의 팔에서 아주 희미한 흉터를 보았다. 그녀는 어릴 적 빗길 교통사고 현장에서 어떤 남자아이를 구하다가 생긴 흉터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주는 운명이라고 생각했다. 그가 평생을 찾아 헤맨 은인이
바로 그녀라는 것을 이주는 손안의 팔찌를 더욱 강하게 움켜쥐었다. 조금만 기다려. 내가 너에게 받은 것, 그 이상으로 전부 갚아줄 테니. 그리고 내게 상처를 주거나 너의 앞길을 막는 자는 그 누구도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의 차가운 눈동자에 낮에 보았던 한서은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의 눈에 경멸감이 떠올랐다. 감히 자신의 은인인 유리가 있는 이 회사에 저런 불순한 여자가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참을 수 없는 모욕처럼 느껴졌다. 그는 내일 당장 한서은을 해고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TK그룹 빌딩을 빠져나온 한서은은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비싼 옷이 젖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늘 회의실에서 겪었던 굴욕감에 비하면 차가운 빗방울은 차라리 위로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창밖을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화려한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저 높은 빌딩 숲속에서 자신은 얼마나 작고 초라한 존재인가. 버스는 강남의 화려함을 뒤로하고 강북의 낡고 허름한 동네로 접어들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낡은 빌라 4층. 그곳이 서은의 집이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오래된 집 특유의 퀴퀴한 냄새와 함께 동생의 목소리가 그녀를 맞았다. 누나, 왔어요. 올해 18살인 동생 한서준은 방 안의 침대에 누워 책을 보고 있었다. 그는 선천적인 심장병을 앓고 있었다. 이식 수술을 받지 않으면 언제 심장이 멈출지 모르는 시한부 인생. 서은이 권희준의 모욕을 견디면서까지 TK그룹을 그만두지 못하는 단 하나의 이유였다. 서준의 막대한 병원비와 약값, 그리고 언젠가는 해줘야 할 수술비를 위해서는 이 직장이 꼭 필요했다. 응, 서준아. 오늘은 좀 어때? 약은 잘 챙겨 먹었고. 서은은 젖은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동생의 이마부터 짚었다. 그녀는 동생 앞에서는 결코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다. 당연하지. 누나,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아니야. 그냥 일이 좀 많아서 피곤해서 그래. 서은은 애써 웃으며 서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몇 년 전 잘 나가던 아버지의 사업이 부도가 나고 충격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이 낡은 집에서 병든 어머니와 아픈 동생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은 바로 그녀였다. 그녀에게는 슬퍼하거나 무너질 권리조차 사치였다. 간단히 저녁을 차려 먹고 서은은 서준의 성화에 못 이겨 오래된 앨범을 꺼내왔다. 동생은 자신들이 유복하게 살았던 시절의 사진을 보는 것을 좋아했다. 경기도 외곽의 그림 같은 전원주택, 넓은 정원, 그리고 항상 웃고 계셨던 부모님의 모습.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누나, 이때 진짜 예뻤다. 서준이 가리킨 사진 속에는 12살의 서은이 나무 아래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녀의 손목에는 직접 만든 실팔찌가 채워져 있었다. 그 사진을 본 순간 서은은 무언가 생각난 듯 방 안구석에 먼지가 쌓인 상자를 꺼내왔다. 어린 시절의 보물들을 담아두었던 상자였다. 상자를 열자 낡은 인형과 빛바랜 편지들 사이에서 익숙한 물건이 모습을 드러냈다. 사진 속의 그것과 똑같은 낡고 색이 바랜 실팔찌였다. 한 쌍으로 만들어 하나는 자신이 차고 다른 하나는 그 애. 서은의 머릿속에 폭우가 쏟아지던 어느 여름날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끔찍한 교통사고 현장. 부서진 차 안에 갇혀 울고 있던 남자아이. 그리고 필사적으로 그 아이를 구해냈던 어린 자신. 그녀는 아이를 안심시키기 위해 자신의 팔찌 하나를 풀어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행운의 팔찌라는 어설픈 위로의 말과 함께 그 아이가 누구였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저 행복했던 유년 시절에 강렬했던 기억의 파편일 뿐이었다. 서은은 팔찌를 가만히 손에 쥐어보았다. 그때의 자신은 모든 것을 가졌고 남에게 무언가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그녀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팔찌를 다시 상자 안에 넣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다. 같은 시각 서울의 한 고급 레스토랑. 권희주는 와인잔을 기울이며 맞은편에 앉은 김유리를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있었다. 유리야, 정말 네가 그 아이가 맞다는 게 지금도 꿈만 같아. 김유리는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자신의 팔에 있는 희미한 흉터를 가리켰다. 이 흉터가 증거인걸요. 그때 이준 씨를 구하다가 긁힌 상처.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해요. 하지만 다시 돌아가도 나는 똑같이 했을 거예요. 이준 씨를 위해서라면. 그녀의 목소리는 감동적이었고 눈빛은 진심처럼 보였다. 그녀는 몇 년 전 우연히 권희준이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을 애타게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자신의 팔에 있던 작은 흉터를 그날의 영광스러운 상처로 둔갑시켰다. 권희준은 그녀의 말과 흉터를 보고 그녀가 자신의 은인님을 의심하지 않았다. 평생 내가 너에게 갚으며 살게. 갚다니요. 우리는 그런 사이 아니잖아요. 그냥 지금처럼 내 옆에만 있어줘요. 그녀는 교묘하게 그의 부채감을 사랑으로 포장했다. 그리고 은근슬쩍 자신이 원하는 것을 꺼내놓았다. 참, 이준 씨, TK그룹에서 투자하는 영화 말이에요. 왕의 눈물이요. 감독님이 여주인공으로 다른 배우를 생각하고 있다던데. 저 그 역할 정말 하고 싶거든요. 걱정 마. 이준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그 영화의 최대 투자자가 누구인데 내가 감독에게 직접 말할게. 그 역할은 내 거야. 무조건. 정말요. 고마워요. 이준 씨. 유리는 기쁘게 그의 품에 안겼다.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독이 묻은 말을 덧붙였다. 근데 회사에 좀 이상한 직원이 있는 것 같던데. 이름이 한서은이었나? 아까 이준 씨 사무실에 잠깐 들렀을 때 복도에서 마주쳤는데 표정도 너무 어둡고 분위기도 음침하더라고. 그런 사람이 회사에 있으면 다른 직원들까지 힘 빠지겠어. 그녀는 마치 벌레라도 본 것처럼 말했다. 그 말에 이준의 표정이 다시 차갑게 굳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실력도 없으면서 눈치 없이 버티고 있는 여자야. 정말 어쩐지 그런 사람은 빨리 정리하는 게 회사에도 좋지 않을까. 괜히 우리 이준 씨 기분만 상하게 하고 말이야. 알았어. 내가 처리할게. 유리의 말은 이준의 결심에 확신을 더해 주었다. 한서은은 단순히 무능한 직원이 아니었다. 자신의 소중한 은인인 유리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제거해야 할 암적인 존재였다. 그날 밤 이준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왕의 눈물, 여주인공으로 김유리가 캐스팅되었다는 인터넷 기사를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 겨우 빚을 갚기 위한 첫걸음을 뗀 기분이었다. 그는 다시 서랍 속의 낡은 팔찌를 꺼내보았다. 이 팔찌의 원래 주인인 유리, 그녀를 위해서라면 그는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었다. 그는 비서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내일 아침까지 기획팀 한서은 사원을 해고할 가장 그럴듯한 명분을 찾아보고 해. 그의 손가락은 망설임이 없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는 결정이 그에게는 너무나도 쉬웠다. 그것이 자신의 은인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권희준이 한서은을 해고하기로 마음먹은 바로 다음 날 TK그룹에 거대한 위기가 닥쳤다. 그룹의 차세대 성장 동력이자 친환경을 기치로 내건
대규모 리조트 건설 프로젝트 에덴 프로젝트가 암초에 부딪힌 것이었다. 한 환경단체가 리조트 부지 내에 멸종위기 희귀 식물 군락지가 존재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하며 공사 허가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뉴스는 일파만파 퍼져나갔고 TK그룹의 이미지는 하루아침에 환경을 파괴하는 악덕 기업으로 추락했다. 프로젝트를 총괄하던 임원들은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했지만 뾰족한 수를 내놓지 못하고 우왕좌왕할 뿐이었다. 권위주는 살얼음판 같은 회의 분위기 속에서 분노를 터뜨렸다.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고작 고개나 숙이고 사과하는 것뿐입니까? 이 프로젝트에 그룹의 사활이 걸려 있다는 걸 몰라. 한편 한서은은 이 모든 소동의 중심에서 완벽하게 배제되어 있었다. 이준의 해고 통보 지시는 아직 공식적으로 내려오지 않았지만 기획팀장은 그의 의중을 파악하고 그녀에게 모든 업무에서 손을 떼게 했다. 그녀는 하루 종일 오래된 서류를 정리하거나 복사를 하는 등 잡무에 시달렸다. 모두가 그녀를 없는 사람처럼 대했지만 서은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다. 하지만 그녀의 귀는 항상 열려 있었다. 동료들이 심각한 얼굴로 주고받는 대화를 통해 그녀는 에덴 프로젝트가 처한 위기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했다. 문제의 희귀식물, 은빛 초롱꽃. 서은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이 있었다. 어린 시절 식물학자였던 아버지를 따라 산과 들을 누비던 기억. 아버지는 그녀에게 온갖 식물들의 이름과 특성을 가르쳐 주셨다. 은빛 초롱꽃은 극도로 예민해서 서식지를 옮기면 대부분 고사하지만 특정 조건만 맞춰주면 오히려 더 잘 자라는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아버지의 낡은 연구 노트 어딘가에 그 재배법이 적혀 있을 터였다. 그녀 안에 잠들어 있던 전략가의 피가 끓기 시작했다. 자신을 멸시하고 내치려는 회사였지만 그녀는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자연이 기업의 이기심 때문에 파괴되는 것을 외면할 수 없었다. 또한 이 위기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이 이곳에 있어야만 하는 이유를 증명할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날 밤부터 서은의 비밀스러운 작전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퇴근 후 낡은 시립도서관으로 향했다. 아버지의 연구 노트를 뒤지고 해외 논문들을 분석하며 밤을 새웠다. 그리고 며칠 뒤 그녀는 완벽한 해결책을 담은 하나의 보고서를 완성했다. 그녀의 해결책은 단순히 문제를 덮는 수준이 아니었다.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는 경이로운 발상의 전환이었다. 첫째, 리조트 부지 내에 세계 최고 수준의 유리 온실을 지어 은빛 초롱꽃 군락지를 완벽하게 이식, 보존하고 오히려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둘째, 군락지가 있던 자리를 우회하여 예산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새로운 건축 설계도를 직접 그려냈다. 셋째, 환경단체와 협력하여 친환경 기업 이미지를 구축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구체적인 홍보 및 사회공헌 계획까지 수립했다. 이것은 완벽한 역전 시나리오였다. 하지만 그녀는 이 보고서에 자신의 이름을 쓸 수 없었다. 권위주는 그녀의 이름이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완벽한 보고서를 쓰레기통에 처박을 위인이었다. 서은은 PC방으로 가 추적이 불가능한 익명의 이메일 계정을 만들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보고서를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에게 발송했다. 이메일의 제목은 단 한 줄이었다. 에덴 프로젝트를 위한 하나의 제안. 절망에 빠져 있던 프로젝트 책임자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익명의 이메일을 열어보았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보고서의 모든 페이지는
논리 정연했고 데이터는 완벽했으며 그 안에 담긴 통찰력은 천재적이었다. 그는 즉시 이 보고서를 들고 권희준에게 달려갔다. 권희준은 처음에는 출처불명의 보고서를 무시하려 했다. 하지만 한 장, 두 장 페이지를 넘길수록 그의 표정은 놀라움으로 변해갔다. 그의 무능한 임원들이 몇 날 며칠을 끙끙대도 찾지 못한 해답이 이 종이 뭉치 안에 완벽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다. 이거 누가 쓴 거지? 그게 익명으로 제보된 것이라. 이준은 기분이 묘했다. 자신의 회사에 이런 엄청난 전략가가 숨어 있었다는 사실에 감탄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통제 밖에 있는 미지의 존재에 대한 불쾌감이 치밀었다. 그는 즉시 이 보고서대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며칠 뒤 TK그룹은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다. 권희준은 익명의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꾼 혁신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다. TK그룹은 환경 파괴범이라는 오명 대신 환경을 생각하는 혁신적인 리더라는 찬사를 받게 되었다. 기자회견장에서 이준은 프로젝트 책임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그의 위기관리 능력을 칭찬했다. 익명의 제보자에 대한 언급은 단 한마디도 없었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통제 아래에서 벗어난 변수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 시각, 서은은 자신의 자리에서 조용히 인터넷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었다. 자신의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꾸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씁쓸하면서도 작은 보람을 느꼈다. 그날 오후, 서은은 잠시 머리를 식히기 위해 회사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다. 그때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유리였다. 그녀는 누군가와 즐겁게 통화하고 있었다. 응, 당연하지. 이준 씨가 나한테 꼼짝 못하는 이유가 다 있다니까. 내가 자기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잖아. 후훗, 서은은 자신도 모르게 기둥 뒤에 몸을 숨겼다.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하다니까. 비가 엄청 쏟아지는데. 차가 낭떠러지 끝에 아슬아슬하게 걸려 있었거든. 바다로 떨어지기 직전에. 내가 그 사람을 끌어내줬잖아. 정말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은의 몸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바다 낭떠러지 아니었다. 그날 사고가 났던 곳은 바다가 없는 깊은 산속이었다. 낭떠러지가 아니라 비탈진 계곡이었다. 아주 사소하지만 너무나도 결정적인 차이. 서은의 머릿속에 수만 가지 퍼즐 조각이 미친 듯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김유리가 말하는 그 사고, 권희준이 애타게 찾는다는 그의 은인, 그리고 그가 늘 몸에 지니고 다닌다는 낡은 팔찌에 대한 소문. 설마 권희준 대표가 그때 그 아이란 말이야. 믿을 수 없는 끔찍한 가설이 그녀의 머리를 강타했다. 자신을 그토록 증오하고 멸시하는 남자가 자신이 목숨을 구해준 바로 그 소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리고 그가 신처럼 떠받드는 여자는 그 모든 것을 가로챈 파렴치한 사기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서은은 저 멀리 정원으로 들어서는 권희준과 그에게 다가가 팔짱을 끼는 김유리의 모습을 넋이 나간 채 바라보았다. 이준의 얼굴에는 유리를 향한 무한한 애정과 신뢰가 가득했다. 그리고 그 다정한 시선 끝에 자신을 발견한 그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가운 경멸로 바뀌는 것을 그녀는 똑똑히 보았다. 이제 그녀는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다. 그가 자신에게 퍼붓는 이유 없는 증오의 근원이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도 슬픈 오해에서 비롯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김유리는 불안했다. 에덴 프로젝트의 기적적인 부활. 그 배후에 있는 익명의 천재 전략가. 그 존재가 그녀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권희준이 그 익명의 인물에 대해 감탄하며 회사에 이런 인재가 숨어 있었다니 라고 말할 때마다 그녀는 자신의 자리가 위협받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더욱 그녀를 불안하게 만든 것은 그날 옥상 정원에서 한서은과 마주쳤던 일이다. 혹시 그녀가 자신의 통화를 엿들은 것은 아닐 거라고 애써 생각했지만 불안의 씨앗은 한번 싹트자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났다. 한서은, 그늘진 얼굴, 주눅든 태도 뒤에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여자. 그녀는 직감적으로 한서은이 자신에게 위협적인 존재라는 것을 느꼈다.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됐다. 이번에야말로 확실하게 그녀의 숨통을 끊어놓아야 했다.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TK그룹이 투자한 영화 왕의 눈물의 제작 발표회 및 자선 갈라 파티가 열린 것이다. 행사의 주인공은 단연 여주인공인 김유리였다. 그리고 한서은은 기획팀의 일원으로서 행사의 케이터링과 스태프 지원 업무를 맡게 되었다. 완벽한 무대였다. 파티가 열린 호텔 연회장은 대한민국 정재계와 연예계의 별들로 가득 찼다. 권희준의 팔짱을 끼고 등장한 김유리는 백조처럼 우아했다. 그녀는 오늘을 위해 특별히 주문 제작한 세상에 단 한 벌뿐인 순백의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드레스의 가격은 웬만한 아파트 한 채 값에 달했다. 서은은 연회장 구석에서 쉴 새 없이 움직이며 스태프들을 지휘하고 있었다. 화려한 파티의 이면에서 그녀와 같은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땀방울이 행사를 지탱하고 있었다. 그녀는 잠시 숨을 돌리기 위해 스태프에게 전달할 레드와인 몇 잔을 쟁반에 들고 움직이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김유리가 수많은 기자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이준과 함께 연회장 중앙으로 걸어 나오고 있었다. 서은은 최대한 그녀의 동선을 피해 가장자리로 움직였다.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유리의 발걸음이 미세하게 아주 교묘하게 서은이 있는 쪽으로 향했다. 에어메어, 유리가 짧은 비명을 질렀다. 그녀의 몸이 서은과 부딪혔고 서은의 쟁반 위에 있던 레드 와인잔들이 그대로 유리의 순백의 드레스 위로 쏟아졌다. 붉은 와인이 마치 피처럼 값비싼 드레스 위로 끔찍하게 번져나갔다. 연회장의 모든 음악과 소음이 멎었다. 수백 개의 눈이 일제히 두 사람에게로 쏠렸다. 유리의 눈에 금세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그녀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자신의 드레스를 내려다보며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비틀거렸다. 내 드레스 이준 씨가 특별히 선물해 준 건데. 그녀는 서은을 원망스럽게 쳐다보며 말했다. 그 눈빛은 마치 네가 감히 질투심 때문에 일부러 이런 짓을 했지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서은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사과했다. 하지만 그녀의 사과를 들어주는 사람은 없었다. 권희준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는 성큼성큼 다가가 유리의 어깨를 감싸 안고 서은을 금방이라도 죽일 듯한 눈으로 노려보았다. 니어. 그는 사람들 앞이라 욕설을 터뜨리지는 못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떤 욕설보다도 더 잔인했다. 그는 서은의 팔을 거칠게 붙잡아 사람들이 없는 비상계단 쪽으로 끌고 갔다. 니오. 도대체 무슨 꿍꿍이야. 철문이 닫히자마자 그의 억눌렸던 분노가 폭발했다. 고이지 일부러 그런 거지. 감히 네 따위가 유리를 질투해서 이딴 식으로 망신을 줘. 아닙니다. 정말이에요. 저는 피하려고 했는데. 김유리 씨가 갑자기 닥쳐. 이준은 그녀의 말을 들으려 하지도 않았다. 변명 따위 듣고 싶지 않아. 내 그 더러운 질투심과
음침한 성격. 이제 더는 못 봐주겠다. 이게 내게 주는 마지막 기회였어. 그는 서은을 경멸적으로 밀쳤다. 서은의 등이 차가운 벽에 부딪혔다. 내일 아침 당장 내 책상 위에 사직서 올려놔. 만약 내일도 네 얼굴을 회사에서 보게 된다면 내가 너를 어떻게 망가뜨릴 수 있는지 똑똑히 보여주지. 명심해. 이건 경고가 아니야. 통보야. 그 말을 끝으로 그는 차갑게 몸을 돌려 연회장으로 돌아갔다. 비상계단에는 서은 혼자 남았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억울하고 분했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었다. 완벽하게 계획된 함정이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증거가 없었다. 한편 이 모든 상황을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있었다. 권희준의 그림자. 박비서였다. 그는 언제나처럼 이준의 뒤를 따르다가 소동의 전말을 모두 목격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그 역시 처음에는 서은의 실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예리한 눈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포착했다. 부딪히기 직전 김유리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거의 알아챌 수 없을 정도로 서은 쪽으로 기울었던 것. 마치 자석처럼 이끌려가다 의도적으로 몸을 던지는 듯한 그 움직임. 박비서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는 지난 1년간 한서은이라는 직원을 지켜봐왔다. 그녀는 늘 조심스럽고 완벽주의자에 가까울 정도로 자신의 일에 철저했다. 이런 공개적인 장소에서 저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지를 사람이 아니었다. 게다가 일이 터진 후 김유리에 과장된 슬픔과 한서은의 억울함이 가득한 침묵, 그 극명한 대비가 그의 의심에 불을 지폈다. 그날 밤 세 사람의 시간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흘러갔다. 한서은은 텅 빈 집으로 돌아와 잠든 동생의 얼굴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삼켰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다.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벗어나야 했다. 그녀는 날이 밝는 대로 사직서를 내기로 마음먹었다. 권희준은 충격으로 몸이 안 좋다며 흐느끼는 김유리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밤새도록 위로했다. 그는 자신의 은인이 겪은 수모에 분노하며 한서은을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시켜버리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박 비서는 자신의 사무실에 홀로 남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는 조용히 전화기를 들어 호텔 보안팀에 연락했다. 오늘 저녁 연회장 CCTV 영상 전체를 확보해 주십시오. 특히 7번 테이블 주변을 여러 각도에서 찍은 영상이 필요합니다. 권희준 대표님의 직접 지시입니다. 그는 대표의 지시를 해 방항했다. 하지만 그는 이것이 언젠가 대표를 위한 일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의 조용한 수사가 막 시작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권희준의 지시에 따라 한서은의 사직서를 기다리던 박 비서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밤새도록 분석한 CCTV 영상을 다시 한번 돌려보고 있었다. 영상은 총 4개의 다른 각도에서 촬영된 것이었다. 첫 번째 영상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 것처럼 한서은이 김유리와 부딪히는 장면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하지만 두 번째 영상은 달랐다. 기둥 뒤에 가려져 있던 다른 각도의 카메라에는 한서은이 김유리를 발견하고 명백히 몸을 옆으로 틀어 피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김유리의 등 뒤에서 촬영된 세 번째 영상이었다. 박 비서는 이 장면을 수십 번도 더 돌려보았다. 한서은과 부딪히기 불과 0.5초 전 김유리의 어깨가 아주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의도적으로 서은의 방향으로 쏠리는 것이 보였다. 마치 달려오는 채 일부러 몸을 던지는 자해공갈단처럼.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김유리가 발을 헛디뎠다고 변명하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박 비서는 확신했다. 이것은 조작된 사고였다. 그는 이 영상을 들고 대표 집무실의 문을 두드렸다. 대표님, 한서은 사직서 가져왔나? 권희주는 여전히 분노가 가라앉지 않은 표정으로 물었다. 아직입니다. 그 전에. 대표님께서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박 비서는 월권 행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단호하게 태블릿 PC를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4개의 영상을 동시에 재생시켰다. 어젯밤 사건 현장의 CCTV 영상입니다. 왼쪽 2개는 일반적인 각도이고 오른쪽 2개는 다른 각도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권희주는 처음에는 귀찮다는 듯 건성으로 영상을 보았다. 하지만 오른쪽 영상에 나타난 김유리의 미세한 움직임을 본 순간 그의 눈썹이 꿈틀했다. 그는 말없이 영상을 반복해서 돌려보았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지? 그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저의 소견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 비서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한서은 사원에 명백한 과실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김유리 씨 역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았고 오히려 한 사원 쪽으로 몸이 쏠리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 영상만으로는 고의성을 입증할 수는 없으나 전적으로 한 사원의 책임으로 몰아해고하는 것은 향후 부당해고 소송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영화 제작 발표회 때문에 언론의 이목이 쏠려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잡음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박 비서는 김유리를 비난하는 대신 회사의 이익과 법적인 문제를 거론했다. 그것이 권희준을 설득할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권희준은 말이 없었다. 그는 차가운 눈으로 영상을 노려보았다. 박 비서의 말이 맞았다. 영상을 본 이상 모든 책임을 한서은에게만 돌릴 수는 없었다. 하지만 유리가 일부러 그랬을 리는 없었다. 그녀는 천사 같은 여자였다. 아마 발을 헛디뎠거나 놀라서 몸이 굳었던 걸 거야. 그는 스스로를 그렇게 합리화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아주 작은 바늘 같은 의심이 싹튼 것은 어쩔 수 없었다. 라써 나가봐. 그는 머리가 아프다는 듯 관자놀이를 눌렀다. 잠시 후 그는 한서은을 자신의 집무실로 호출했다. 서은은 하얀 사직서 봉투를 손에 든 채 담담한 표정으로 그 앞에 섰다. 그건 뭔가? 사직서입니다. 누가 마음대로 그만두라고 했지? 이준의 차가운 말에 서은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CCTV를 확인했다. 네가 100% 잘못한 것은 아니더군. 운이 좋은 줄 알아. 하지만 이번 일에 대한 책임을 물어 3개월 감봉에 처한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내 눈에 띄는 날엔 그땐 정말로 끝일 줄 알아. 그는 마치 큰 은혜라도 베푸는 듯한 태도였다. 서은은 어리둥절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 갑작스러운 유예 조치를 거부할 수 없었다. 동생을 위해서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주말이 되자 이주는 복잡한 머리를 식힐 겸 평창동에 있는 본가로 향했다. TK그룹을 창업한 그의 할아버지 권태성 회장에게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였다. 권 회장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있었지만 여전히 그룹의 가장 큰 어른이자 이준이 유일하게 어려워하는 존재였다. 공교롭게도 그날 오후 한서은 역시 평창동으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싣고 있었다. 팀장은 그녀를 사무실에서 쫓아내고 싶었는지 권 회장이 개인적으로 요청한 옛날 창업 자료들을 정리해서 직접 댁으로 배달하라는 굳은 일을 그녀에게 맡겼다. 서은은 무거운 서류 상자 2개를 양손에 들고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 권 회장의 고풍스러운 한옥대문 앞에 섰다. 숨을 고르던 그녀가 마지막 계단을 오르던 순간 발을 헛디뎌 앞으로 넘어지고 말았다. 와르르. 상자가 쏟아지고 수백 장의 서류들이 바람에 날려 정원 곳곳으로 흩어졌다. 서은이 망견자실하게 흩어진 서류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였다. 쯧쯧, 아가씨, 괜찮은가? 정원에서 분재를 손질하고 있던 노인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백발이 성성했지만 형형한 눈빛과 꼿꼿한 허리. 바로 권태성 회장이었다. 그는 서은을 일으켜주고 말없이 그녀와 함께 흩어진 서류들을 줍기 시작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부주의해서. 됐네. 사람이 살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는 게지. 권 회장은 서류를 줍다 말고 흙이 묻은 서은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수모를 겪고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는 저 고집스러운 눈빛 맑고 강인하며 슬픔이 서려 있는 저 눈동자. 그는 어디선가 본 듯한 익숙함을 느꼈다. 그때 이준의 차가 대문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자신의 할아버지와 함께 흙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한서은을 보고는 기가 막힌다는 표정을 지었다. 네오, 네가 왜 여기에 있어? 그게 팀장님 심부름으로 당장 일어나지 못해. 감히 회장님께 무슨 폐를 끼치는 거야. 이준은 다짜고짜 서은에게 소리쳤다. 그 모습을 본 권 회장의 표정이 엄하게 굳어졌다. 아주나, 아내시 할아버지, 손님에게 무슨 무례한 태도냐. 이 아가씨는 내 손님이다. 어서 안으로 들게 해드려라. 할아버지의 불호령에 이준은 마지못해 입을 다물었다. 그날 저녁 이준은 할아버지와 단둘이 마주 앉아 차를 마셨다. 아까 그 여직원은 누구냐? 권 회장이 물었다. 그냥 기획팀의 말단 사원입니다. 무능하고 불평만 많은 골칫덩어리입니다. 이준은 경멸적으로 대답했다. 그러자 권 회장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내 눈에는 그리 보이지 않더구나. 아이, 그 아이의 눈을 보았다. 쉽게 꺾일 아이가 아니야. 오히려 네가 곁에 두고 배워야 할 점이 많은 아이 같더구나. 권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다. 이준아, 너의 가장 큰 장점은 얼음 같은 이성이지만 가장 큰 약점은 불같은 마음이다. 특히 그 여배우 아이에게 향한 내 맹목적인 마음이 언젠가 내 눈을 멀게 할까봐 나는 걱정이 되는구나. 할아버지, 유리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제 목숨을 구해준 은인입니다. 은혜는 갚아야지. 하지만 은혜의 눈이 멀어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 네가 다이아몬드라고 믿는 것이 사실은 유리 조각일 수 있고 네가 발길질하는 돌멩이가 진짜 보석일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거라. 할아버지의 말은 이준의 가슴에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차를 몰고 본가를 빠져나오면서도 계속해서 할아버지의 목소리를 되새겼다. 늙은이의 괜한 노파심일 뿐이야. 그는 그렇게 치부하려 애썼다. 그의 유리에 대한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박 비서가 제시했던 영상, 그리고 할아버지의 날카로운 경고, 그가 애써 외면하려 했던 아주 작은 의심의 씨앗이 그의 견고했던 세상에 아주 미세한 균열을 내기 시작하고 있었다. 권태성 회장의 경고는 권희준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남겼지만 그의 일상은 다시 냉혹한 비즈니스의 세계로 돌아갔다. 그는 할아버지의 말을 늙은이의 노파심으로 치부하며 다시금 김유리를 향한 맹목적인 믿음을 다졌다. 한서은은 그의 머릿속에서 거의 잊혀진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서은의 세상은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그녀를 맞이한 것은 거실 바닥에 쓰러져 가쁘게 숨을 몰아쉬고 있는 동생 서준이었다. 서준아,
정신 차려. 서준아, 서은의 비명소리가 낡은 빌라를 울렸다. 구급차에 실려 병원 응급실로 옮겨진 서준은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의사의 표정은 어두웠다. 보호자분,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한서준 환자는 더 이상 약물 치료만으로는 버티기 힘듭니다. 당장 심장 이식 수술을 받지 않으면 길어야 3개월입니다. 의사의 말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서은은 차가운 병원 복도벽에 기댄 차에 주저앉았다. 수술. 말은 쉬웠다. 하지만 그 천문학적인 수술비를 그녀가 어떻게 감당한단 말인가. 감봉 처분까지 당한 월급으로는 당장의 약값과 생활비를 대기에도 벅찼다. 절망이 그녀의 온몸을 쇠사슬처럼 올가매는 것 같았다. 며칠 밤낮을 울며 고민하던 그녀는 마침내 마지막 결심을 했다. 집 안을 둘러보던 그녀의 눈에 창고 구석에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말려있는 낡은 그림 한 점이 들어왔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사업이 번창하던 시절에 친한 화객에 선물 받은 그림이었다. 무명 화가의 작품이었지만 아버지는 이 그림을 보며 항상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고 말씀하시곤 했다. 아바, 죄송해요. 이것만은 지키고 싶었는데. 그림은 가족의 행복했던 시절을 상징하는 마지막 유산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동생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었다. 다음 날, 서은은 그림을 들고 인사동의 한 미술품 경매장을 찾았다. 값비싼 예술품과 고상한 사람들로 가득한 그곳에서 그녀는 초라한 이방인처럼 느껴졌다. 감정사는 처음에는 낡은 그림을 건성으로 보는 듯 하더니 그림 한쪽 구석에 있는 화가의 서명을 보고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아이, 이건 박선우 화백의 초기 작품이군요. 한동안 잊혔다가 최근에 재평가 받으면서 작품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분입니다. 아가씨, 이 그림 엄청난 물건입니다. 감정사가 제시한 예상 낙찰가는 서준의 수술비를 감당하고도 남을 만큼의 거액이었다. 서은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꺼져가던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는 순간이었다. 그림은 며칠 뒤에 있을 VIP 비공개 경매에 출품하기로 결정되었다. 경매 당일, 서은은 떨리는 마음으로 경매장 한쪽 구석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운명의 장난처럼 그곳에는 미술품 애호가인 권태성 회장 역시 VIP 고객으로 참석해 있었다. 마침내 서은의 그림이 경매 무대 위에 올랐다. 사회자가 그림을 소개하는 순간 권 회장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뻔했다. 그는 저 그림을 똑똑히 기억했다. 20년 전 강원도 평창군에 있던 자신의 별장 옆에 살던 아주 아끼던 사업가 후배에게 자신이 직접 선물했던 그림이었다. 그림의 배경 역시 별장 주변의 풍경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었다. 그리고 그곳은 손자 이준이가 끔찍한 사고를 당했던 바로 그 장소였다. 저 그림의 소유주가 누군지 좀 알아봐 주게 권 회장은 옆에 있던 박 비서에게 조용히 지시했다. 잠시 후 박 비서가 돌아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보고했다. 회장님, 그림의 주인은 한서은이라는 젊은 여성입니다. 저희 회사 기획팀에 근무하는 권 회장의 머릿속에 흩어져 있던 모든 조각들이 맞춰졌다. 자신의 옛 후배이자 친구였던 한재혁 사장, 갑작스러운 부도로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던 비운의 사업가, 그리고 그의 딸 한서은, 강인하고 슬픈 눈빛을 가졌던 그 여직원. 그는 경매가 끝나기를 기다려 경매장을 나서던 서은의 앞을 막아섰다. 아가씨, 잠시 실례하겠네. 회장님,
이 그림, 혹시 아가씨의 부친께서 한재혁 사장님이신가? 서은은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헤어호. 내가 그 친구에게 직접 선물한 그림이니. 어찌 모르겠나. 권 회장은 씁쓸하게 웃으며 그림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 자리에서 최고가를 불러 그림을 낙찰받았다. 그리고 그는 서은에게 수표를 건네며 말했다. 이 그림은 잠시 내가 맡아두겠네. 언젠가 아가씨가 다시 이 그림을 되찾을 자격이 생기는 날, 그때 돌려주지. 그는 서은의 어깨를 두어 번 두드려주고는 복잡한 표정으로 경매장을 떠났다. 채 올라탄 권 회장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한서은, 이준이 사고를 당했던 바로 그곳에 살았던 자신의 옛 친구의 딸. 너무나도 기묘한 우연이었다. 그는 그저 우연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찜찜한 구석이 많았다. 특히 손자를 구해줬다던 그 여배우 김유리의 존재가 마음에 걸렸다. 그는 전화기를 들었다. 이준이 아닌 박 비서에게였다. 박 비서요. 네, 회장님. 자네에게 비밀리에 맡길 일이 있네. 지금부터. 한서은 사원의 가족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조사해주게. 특히 20년 전 평창군에 살았을 때의 모든 기록을 찾아봐. 그리고 권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김유리라는 배우의 가족에 대해서도 조사해. 20년 전 내 손자가 사고를 당했던 그날, 그 시간에 그 아이의 가족이 어디에 있었는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샅샅이 뒤져봐. 아주 조용하게. 이준이가 절대 알아서는 안 되네. 그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 시각, 서은은 병원으로 달려가 손에 든 수표를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이제 동생을 살릴 수 있다는 기쁨과 권 회장과의 기묘한 만남에 대한 혼란스러움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그리고 박 비서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새로운 기밀 파일을 생성했다. 파일의 이름은 권희준 대표이사 20년 전 교통사고 관련 인물 재조사 보고. 그가 오랫동안 품어왔던 의심의 실타래를 마침내 풀어낼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었다. 진실을 향한 거대한 톱니바퀴가 아주 조용히, 그리고 거역할 수 없는 힘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박 비서의 조사는 신속하고도 은밀하게 진행되었다. 그는 권태성 회장의 절대적인 신임 아래 TK그룹의 모든 정보망을 동원할 수 있었다. 그의 손끝에서 20년이라는 시간 속에 묻혀있던 진실의 조각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먼저 한서은의 과거는 명확했다. 20년 전 그녀의 가족은 권 회장의 말대로 평창동의 고급 빌라에 살고 있었다. 이준의 사고가 있었던 그 해, 그녀는 빌라 인근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박 비서는 심지어 당시 한 씨 집안에서 일했던 늙은 가정부를 수소문 끝에 찾아냈다. 그녀는 20년 전의 일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우리 서은이 아가씨요. 그럼요. 기억하고 말고요. 어찌나 착하고 마음이 깊던지. 노파는 아련한 눈빛으로 회상했다. 그해 여름이었을 거예요. 억수같이 비가 오던 날. 아가씨가 웬 남자애를 업고 집으로 뛰어 들어왔지 뭐예요. 온몸이 흙투성이가 돼서는 근처에서 차가 굴렀다면서. 자기가 구해왔다고. 그 일 때문에 동네에서 용감한 어린이라고 칭찬이 자자했죠. 반면 김유리의 과거는 깨끗했지만 너무나도 깨끗해서 의심스러웠다. 그녀의 가족은 20년 전 강원도 평창군 근처에는 발을 들인 적도 없었다. 당시 그녀의 아버지는 사업 실패로 신용불량자 신세였고 그들은 서울의 한 허름한 반지하 월세방에서
빚쟁이들을 피해 숨어 살고 있었다. 시간과 장소, 모든 것이 들어맞지 않았다. 그녀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었다. 하지만 박 비서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권희준의 김유리를 향한 맹신은 거의 종교에 가까웠다. 이 정도의 정황 증거만으로는 그의 믿음을 깨뜨릴 수 없었다. 결정적인,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필요했다. 그는 사고 당시의 기록을 샅샅이 뒤졌다. 경찰 기록, 밀79 구급대 출동 기록. 하지만 너무 오래전 일이라 대부분의 자료는 폐기된 후였다. 그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사고 지역을 관할하던 작은 지방 신문사의 낡은 자료실을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 먼지 쌓인 마이크로필름 더미 속에서 마침내 그가 찾던 것을 발견했다. DK그룹 후계자, 빗길 교통사고로 중상, 인근 주민의 도움으로 목숨 건져. 아주 작은 단신 기사였다. 하지만 그 기사 구석에는 당시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던 한 주민이 찍은 흐릿한 흑백 사진이 한 장 실려 있었다. 박 비서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확대했다. 빗속에 찌그러진 자동차, 그 옆에 쓰러져 있는 어린 소년, 그리고 소년의 곁을 지키며 필사적으로 그를 흔들어 깨우고 있는 한 소녀의 모습. 소녀는 등이 대부분 카메라 쪽으로 향해 있었지만 축 늘어진 소년의 손을 잡고 있는 그녀의 가느다란 손목이 클로즈업 되어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 손목에 발지, 조악한 실을 엮어 만든 작은 조개껍데기 장식이 달린 팔찌. 비록 흑백 사진이라 색깔은 알 수 없었지만 그 모양과 디자인은 권희준이 20년간 목숨처럼 간직해온 바로 그 팔찌와 정확하게 일치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 박 비서는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을 느꼈다. 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잔혹했다. 자신이 충성을 다해 모셔온 주군이 지난 몇 년간 얼마나 끔찍한 착각 속에서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 착각 때문에 한 무고한 여인의 삶을 얼마나 무참히 짓밟아 왔는지, 그는 이 보고서를 권희준에게 전달해야 할지 잠시 망설였다. 이 진실이 그를 어떻게 파괴할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알아야만 했다. 거짓된 천국에서 사는 것보다 잔혹한 진실 속에서 고통받는 것이 차라리 나았다. 그것이 박 비서가 생각하는 진정한 충성이었다. 그날 밤 박 비서는 모든 조사가 끝난 보고서를 들고 대표 집무실을 찾았다. 권희준은 피곤한 기색으로 그를 맞았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인가? 대표님께 긴급히 보고드릴 사안이 있습니다. 박 비서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봉인된 보고서를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그는 아무 말 없이 권희준이 스스로 진실을 마주할 때까지 기다렸다. 권희준은 의아한 표정으로 보고서를 펼쳤다. 첫 페이지에는 한서은의 가족관계 증명서와 20년 전 주소지가 기록되어 있었다. 다음 페이지에는 김유리 가족의 20년 전 채무 기록과 당시 거주지가 나타나 있었다. 그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페이지 낡은 신문 기사의 스캔본, 그리고 그 옆에는 사진 속 소녀의 손목을 확대한 사진과 이준이 자신의 책상 서랍 속에 보관해온 실팔찌를 나란히 찍어놓은 사진이 있었다. 세상이 멈추는 것 같았다. 권희준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일어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사진 속의 팔찌와 자신의 손때가 묻은 팔찌 모양, 매듭, 작은 장식 하나까지 모든 것이 거울처럼 똑같았다. 이게 대체... 그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거짓말이야. 이건 조작된 거야. 누가 시켰어? 누가 감히 유리를 모함하는 거지? 그는 이성을 잃고 보고서를 책상 위로 집어 던지며 소리쳤다.
하지만 박 비서는 미동도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웅변보다도 더 강력하게 보고서의 내용이 진실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권희준의 머릿속에 할아버지의 경고가 메아리 쳤다. 네가 다이아몬드라고 믿는 것이 사실은 유리 조각일 수 있고 김유리가 했던 말들이 떠올랐다. 사고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미묘하게 달랐던 진술. 팔찌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먼저 이야기한 적이 없었던 그녀. 그리고 드레스 사건 때 CCTV에 포착되었던 그녀의 부자연스러운 움직임, 애써 외면하고 억눌러 왔던 모든 의심의 조각들이 이제야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다. 그리고 떠오르는 또 하나의 얼굴. 한서운 자신이 그렇게도 멸시하고 모욕하고 짓밟았던 여자. 이유 없는 증오를 퍼부을 때마다 그녀는 늘 슬프지만 강인한 눈빛으로 모든 것을 묵묵히 견뎌냈다. 권 회장의 집 앞에서 흙투성이가 된 차에 자신을 올려다보던 그 맑고 고든 눈동자. 안 돼, 제볼. 그는 책상 서랍을 열어 자신의 팔찌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보고서의 사진과 수십 번, 수백 번을 비교했다. 부정할 수 없었다. 사진 속 소녀는 명백히 한서은이었다. 자신이 평생을 찾아 헤맨 은인, 자신이 목숨을 빚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자신이 가장 증오하고 경멸했던 한서은이었다는 잔혹한 진실. 권희준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온몸의 힘이 빠져나갔다. 지난 몇 년간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세상이 한 장의 낡은 사진 앞에서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의 심장을 꿰뚫는 것은 더 이상 차가운 이성이 아니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끔찍한 죄책감이었다. 권희준에게 그날 밤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 지옥과도 같았다. 그는 텅 빈 집무실에 홀로 앉아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사진과 보고서를 몇 시간이고 되풀이해서 바라보았다. 진실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그가 스스로를 기만하며 쌓아 올린 지난 몇 년의 세상을 무참히 베어냈다. 그의 머릿속에 과거의 기억들이 파편처럼 떠올랐다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이런 사소한 실수 하나가 프로젝트 전체의 신뢰도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몰라. 회의실에서 모든 임원들이 보는 앞에서 그녀에게 퍼부었던 모욕. 그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모든 것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며 고개를 숙였다. 내 그 더러운 질투심과 음침한 성격, 이제 더는 못 봐주겠다. 파티장에서 모두의 오해 속에서 그녀를 범인으로 몰아쓰던 순간 그녀의 눈동자에 스쳤던 깊은 절망과 억울함을 그는 왜 그때는 보지 못했을까? 자신이 뱉었던 모든 잔인한 말들이, 자신이 저질렀던 모든 비정한 행동들이 이제는 수천 개의 가시가 되어 그의 심장을 찔렀다. 그는 괴물이었다. 평생을 찾아 헤맨 은인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지옥에 밀어넣은 괴물.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집무실 한쪽에 놓여있던 값비싼 도자기를 벽에 집어 던졌다. 와장창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도자기가 산산조각 났다. 하지만 그의 가슴을 찢는 듯한 고통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마른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낮은 신음소리가 그의 입에서 새어나왔다. 그는 한서은을 떠올렸다. 언제나 조용했지만 결코 부러지지 않았던 곧은 허리,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그 안에 맑은 빛을 잃지 않았던 강인한 눈동자. 그녀는 그 모든 멸시와 굴욕 속에서도 어떻게 단 한 번의 비명도 지르지 않고 버틸 수 있었을까?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밤새도록 그를 괴롭혔던 죄책감은 이제 차가운 분노로 변해가고 있었다. 자신을 기만한 여자, 그리고 그 거짓말에 눈이 멀어 괴물이 되어버린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였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끝내야만 했다. 그는 핸드폰을 들어 김유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준 씨, 이 시간에 웬일이에요? 잠결에 전화를 받은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달콤했다. 하지만 이준의 귀에는 그 목소리가 뱀의 혓바닥처럼 소름 끼치게 들렸다. 지금 당장 내 펜트하우스로 와. 그의 목소리에는 단 한 톨의 온기도 남아있지 않았다. 김유리는 그의 목소리에 담긴 살기를 느끼고 순간 잠이 확 달아났다. 무슨 일이 생겼다는 것을 직감했다. 1시간 뒤 김유리가 펜트하우스에 도착했다. 그녀는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며 거실로 들어섰다. 이준 씨, 무슨 일이에요? 아침부터. 그녀의 말은 중간에 끊겼다. 이준은 어둠이 차에 가시지 않은 거실 소파에 마치 석상처럼 앉아 있었다. 그의 앞 커피 테이블 위에는 낡은 신문 기사 한 장과 조악한 실팔찌가 놓여 있었다. 김유리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이게 뭐예요? 설명해. 이준의 목소리는 지하실의 냉기처럼 차가웠다. 네가 평생을 찾아 헤맨 은인이라며. 네가 내 목숨을 구했다며. 그럼 설명해봐. 이 사진 속 팔찌에 대해서. 김유리는 패닉에 빠졌다. 그녀의 머리가 필사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거짓말. 그럴듯한 거짓말을 만들어내야 했다. 아, 이건... 그래요. 그때 너무 경황이 없어서. 팔찌 같은 건 기억이 잘 안 나요. 하지만 저 아이 분명히 저예요. 누군가. 그래요. 한서은 그 여자가 이준 씨를 나한테서 뺏으려고 이런 걸 조작한 게 틀림없어요. 그녀는 모든 것을 서은의 탓으로 돌리려 했다. 하지만 이준은 더 이상 그녀의 연기에 속지 않았다. 내 가족은 20년 전 서울의 반지에 살고 있었더군. 빚쟁이들을 피해서 이준이 던진 차가운 사실에 김유리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평창동 근처에는 가본 적도 없는 네가 어떻게 깊은 산속에서 일어난 사고 현장에 있었던 거지? 그건 더 이상 변명은 듣고 싶지 않아. 이준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사랑도 연민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차가운 경멸과 혐오만이 가득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한 순간 김유리의 얼굴에서 천사 같은 미소가 사라졌다. 대신 그 자리에는 악에 바친 독사의 얼굴이 드러났다. 그녀는 갑자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하하하하. 이제 와서 알면 뭐해 그래. 내가 그랬다. 내가 널 속였어. 근데 뭐. 어쩔 건데. 그녀는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속은 네가 바보 아니야. 넌 처음부터 믿고 싶어 했잖아. 평생을 빚진 차에 살아가게 할 완벽한 천사가 필요했겠지. 그래서 내가 그 역할을 해준 거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제 발로 굴러들어온 복을 걷어차는 멍청이가 세상에 어디 있어.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의 추악한 본성을 드러냈다. 한서은 그래. 그 재수없는 계집애가 내 은인이겠지. 그래서 뭐 넌 그 애를 어떻게 대했는데 벌레 보듯 경멸하고 쓰레기처럼 짓밟았잖아. 내 손으로 직접. 내 은인을 지옥으로 밀어 넣었다고. 이제 와서 후회라도 하려고 위선 떨지 마. 권희준, 그녀의 악독한 말들이 이준의 너덜너덜해진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그래, 그녀의 말이 맞았다. 모든 것은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이었다. 이준은 더 이상 분노조차 느끼지 못했다. 그는 텅 빈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마지막 통보를 날렸다. 아니 나가. 아머, 당장 내 집에서, 내 인생에서 사라져.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조용해서 오히려 더 무서웠다. 왕의 눈물 주인공은 오늘부로 교체될 거다. 네가 그동안 나한테 받아간 모든 것, 내가 투자했던 모든 것 전부 토해내게 될 거야.
사기죄로 고소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변호사나 선임해 두는 게 좋을 거다. 권희준, 너 나한테 이럴 수 없어. 내가 누군지 잊었어. 내가 내은. 닥쳐. 이준이 처음으로 소리쳤다. 네 더러운 입으로. 그 이름을 다시 한번 담았다간 내가 정말 무슨 짓을 할지 몰라. 그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에 김유리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그녀는 분에 못 이겨 욕설을 퍼부으며 펜트하우스를 뛰쳐나갔다. 거대한 거실에 다시 이준 혼자 남았다. 그녀가 사라지자 그를 지탱하고 있던 마지막 힘마저 빠져나갔다. 그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던 공간, 그의 어리석음과 기만으로 가득 찼던 이 공간이 이제는 그를 질식시킬 듯한 거대한 감옥처럼 느껴졌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아이처럼 오열하기 시작했다. 한서은.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다. 이제 그는 그녀에게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무슨 말로 용서를 빌고 이 끔찍한 죄를 어떻게 갚아야 한단 말인가? 김유리가 광기 어린 비명을 지르며 사라진 후 권희준의 펜트하우스에는 지독한 정적만이 남았다. 그는 얼마나 오랫동안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 시간 감각이 사라진 채 그는 텅 빈 눈으로 새벽빛이 스며드는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세상은 무너졌고 그 폐허 속에서 그는 길을 잃었다. 죄책감, 그 단어만으로는 지금 그가 느끼는 감정을 설명할 수 없었다. 그것은 영혼을 갉아먹는 독이자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낙인이었다. 그는 지난 몇 년간 자신이 얼마나 오만하고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그 어리석음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철저하게 파괴했는지를 깨달았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다. 사죄. 하지만 그는 한서은의 얼굴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다. 무슨 자격으로 그녀 앞에 나타나 용서를 빈단 말인가? 그는 용서받을 자격조차 없는 인간이었다. 그래도 무엇이라도 해야만 해. 그는 박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죽은 사람처럼 메마르고 갈라져 있었다. 박 비서, 한서은 씨에 대해 알아봐줘. 그녀가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뭔지. 가족, 건강, 돈, 뭐든 상관없어. 전부 알아봐. 단, 절대 내가 시킨 일이라는 걸 그녀가 알아서는 안 되네. 절대로. 박 비서는 그의 목소리에 담긴 깊은 절망과 후회를 느끼고 아무것도 묻지 않은 채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몇 시간 뒤 박 비서에게서 보고가 올라왔다. 한서은의 남동생 한서준이 선천성 심장병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았고 당장 이식 수술을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독하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수술비는 그녀가 평생을 벌어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거액이었다. 이준은 보고서를 쥔 채 몸을 떨었다. 그녀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모욕과 멸시를 묵묵히 견뎌내고 있었던 것이다. 동생을 살리기 위해. 그런데 자신은 그런 그녀에게 감봉 처분까지 내리며 마지막 희망의 끈마저 끊어버리려 했다. 그는 당장 병원 원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한서준 환자의 심장 이식 수술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내가 책임지겠소. 국내 최고의 의료진을 구성하고 가장 빨리 이식 순번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 주시오. 그리고 이 모든 지원은 TK그룹의 익명 기부로 처리해 주시오. 보호자에게는 절대 내 이름이 알려져서는 안 됩니다. 명심하십시오. 수화기를 내려놓은 그는 잠시나마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다.
이것은 속죄가 아니었다. 그저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대가일 뿐이었다. 그는 동생의 수술이 끝날 때까지 그녀가 회사에 계속 다닐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고 싶었다. 그리고 수술이 무사히 끝나면 그때 그녀 앞에 나타나 무릎 꿇고 모든 것을 고백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의 계획은 너무 늦어버렸다. 다음 날 아침, 이주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회사로 출근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로 가기 전 기획팀이 있는 층으로 향했다. 멀리서라도. 그녀의 모습을 보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의 자리는 깨끗하게 비어 있었다.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 그는 기획팀장을 호출했다. 한서은 씨는 어디 갔나? 그게... 대표님, 한서은 씨는 오늘 아침 일찍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뭐라고? 개인적인 사정이라고만 하고 이미 모든 인수인계 절차를 마치고 회사를 떠났습니다. 연락처도 바뀌어서 저희도 연락할 방법이 이준의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 덮쳤다. 사라졌다. 그녀가. 그 어떤 말도 없이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다. 그가 만든 지옥에서 그녀는 스스로 걸어 나간 것이었다. 그는 미친 듯이 자신의 사무실로 달려갔다. 책상 위에는 그녀가 남긴 하얀 사직서 봉투가 놓여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단 한 줄의 문장만이 적혀 있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감사,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무엇이 감사했단 말인가? 이 짧은 문장은 그 어떤 원망의 말보다도 더 날카롭게 그의 심장을 후벼 팠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단 한 번도 그를 원망하지 않았다. 그저 모든 것을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조용히 떠나버린 것이다. 안 돼. 이대로는 안 돼. 권위주는 이성을 잃었다. 그의 오만함과 냉정함은 사라지고 오직 한 사람을 잃었다는 처절한 절망감과 후회만이 남았다. 그는 박 비서를 호출했다. 찾아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한서은 씨를 찾아내 대한민국 땅을 전부 뒤져서라도 반드시 찾아내란 말이야. 권위준의 필사적인 수색이 시작되었다. 그는 TK그룹의 모든 인력과 정보망을 동원했다. 그녀의 옛날 집 주소, 친구들의 연락처, 금융거래 기록. 하지만 그녀는 작정이라도 한 듯 모든 흔적을 지우고 사라진 후였다. 그녀는 마치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그 어디에도 없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주는 미쳐갔다. 그는 밤에는 술에 취해 그녀의 이름을 불렀고 낮에는 텅 빈 그녀의 자리를 보며 망연자실했다.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회의 시간에는 엉뚱한 소리를 했고 중요한 결제 서류에는 사인을 하는 것조차 잊어버렸다. 얼음 왕자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밤마다 같은 악몽을 꾸었다. 20년 전 사고 현장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자신과 필사적으로 자신을 구하려 애쓰는 어린 소녀의 모습. 하지만 꿈속에서 소녀의 얼굴은 항상 서은의 얼굴과 겹쳐졌다. 그리고 그녀는 늘 같은 말을 반복했다. 괜찮아. 이걸 갖고 있으면 괜찮을 거야. 그녀의 따뜻한 위로가 이제는 그를 심판하는 서늘한 목소리처럼 들렸다. 그녀를 찾아야만 했다. 만나서 용서를 빌어야 했다. 아니, 용서받지 못해도 좋았다. 그저 그녀의 얼굴을 보고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죄를 저질렀는지 고백하고 그녀의 발치에서 평생을 속죄하며 살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문득 깨달았다. 자신이 그녀를 이토록 필사적으로 찾는 이유가 단순히 죄책감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그녀가 없는 회사는 텅 빈 껍데기 같았다. 그녀의 그림자가 사라진 복도는 생기가 없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녀의 존재에 익숙해져 있었다. 그녀의 조용한 강인함, 묵묵히 모든 것을 감내하던 슬픈 눈빛, 그리고 가끔씩 보여주던 희미한 미소, 그 모든 것이 그의 얼어붙었던 심장에 아주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다는 것을 그는 한서은을 사랑하고 있었다. 자신이 가장 증오하고 짓밟았던 여자를 미칠 듯이 사랑하고 있었다는 잔인한 진실. 이 깨달음은 그를 더욱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그는 그녀에게 사랑을 고백할 자격조차 없었다. 그는 텅 빈 그녀의 책상 앞에 섰다. 책상 위에는 그녀가 쓰던 낡은 연필꽂이 하나가 주인을 잃은 채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마치 성물이라도 되는 것처럼. 서은아, 대체 어디 있는 거야? 제발.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의 오만함이 남긴 것은 상처 입은 은인과 뒤늦게 사랑을 깨달은 어리석은 자신뿐이었다. 그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이 끝없는 후회의 시간 속에서 그는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권희주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TK그룹의 총수라는 자리도 산더미처럼 쌓인 업무도 모두 잊은 채 오직 한서은을 찾는 것에만 매달렸다. 하지만 그녀는 마치 이 세상에서 증발이라도 한 것처럼 그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 절망의 끝에서 그는 모든 것을 처음으로 되돌리기로 결심했다. 그는 무작정 차를 몰아 20년 전 사고가 있었던 강원도 평창의 작은 시골 마을로 향했다. 그곳은 그녀의 과거가 시작된 곳이자 자신의 비극이 시작된 곳이었다. 그는 낡은 그녀의 사진 한 장을 들고 마을의 모든 곳을 헤매고 다녔다. 하지만 20년이라는 세월은 너무나도 길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녀를 기억하지 못했다. 포기하려던 순간 마을 어귀의 작은 구멍가게 할머니가 사진을 보고 아는 체를 했다. 아, 이 아이 한 사장네 착한 딸내미 아니여. 몇 달 전에 동생이랑 같이 돌아왔는디 저기 바닷가 옆에 있는 작은 하얀 집에 살아. 이준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몇 번이고 감사 인사를 하고 할머니가 가리킨 방향으로 미친 듯이 달려갔다. 그리고 마침내 언덕 너머로 보이는 작은 하얀 집. 마당에는 빨래가 널려 있었고 열린 창문 너머로 희미하게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차마 다가가지 못하고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창문 너머로 건강을 되찾은 듯 밝게 웃고 있는 서준의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그의 옆에서 따뜻한 미소로 동생을 바라보는 서은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이곳에서 그가 망가뜨린 지옥을 벗어나 평온을 되찾은 듯 보였다. 안도감과 함께 감당할 수 없는 죄책감이 그의 심장을 짓눌렀다. 그는 며칠을 그렇게 그녀의 집 주변을 맴돌기만 했다. 차마 그녀 앞에 나설 용기가 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그는 마침내 떨리는 발걸음을 옮겨 그녀의 집 현관문 앞에 섰다. 그리고 심호흡을 하고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서은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문 앞에 서 있는 이준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그녀의 눈동자가 공포와 경계심으로 흔들렸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문을 닫으려 했다. 서은 씨, 이준은 문을 막아서는 대신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대표님, 지금 뭐 하시는... 부탁입니다. 제발 5분만이라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처절하게 갈라져 있었다. 대한민국을 호령하던 얼음 왕자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오직
용서를 구하는 한 죄인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다. 서은은 그의 낯선 모습에 차마 문을 닫지 못하고 그 자리에 멈춰 섰다. 이주는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나는 괴물이었습니다. 당신에게. 내 생명의 은인에게.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나는 평생을 속죄해도 용서받지 못할 겁니다. 그는 변명하지 않았다. 김유리를 탓하지도 않았다. 오직 자신의 어리석음과 죄를 고백할 뿐이었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흙바닥으로 뚝뚝 떨어졌다. 용서해달라고 말할 자격조차 없다는 거 압니다. 다시 돌아와 달라고 애원할 자격도 없습니다. 그저 당신 앞에 이렇게 무릎 꿇고 내 죄를 고백하고 싶었습니다. 이것마저 하지 않으면 내가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서. 서은은 말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난생 처음 보는 그의 무너진 모습을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그에 대한 원망과 상처는 여전히 깊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동생의 수술비, 익명의 기부자가 그였다는 것을 병원 측을 통해 이미 전해 들었다. 그의 후회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이미 증명되었다. 일어나세요. 한참 만에 서은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용서는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나에게 준 상처는 평생 사라지지 않을지도 몰라요. 압니다. 하지만 그녀는 말을 이었다. 당신이 정말로 변했는지, 당신의 사죄가 진심인지 지켜볼 시간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용서가 아니었다. 하지만 이준에게는 사형 선고 직전에 내려진 한 줄기 구원의 빛과도 같았다. 그날 이후 기묘한 시간이 시작되었다. 이준은 서울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TK그룹의 경영을 박비서와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마을의 허름한 민박집에 방을 얻었다. 그는 서은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멀리서 그녀와 그녀의 동생을 지켜볼 뿐이었다. 그는 마을의 꾸준 일을 도맡아 했고 어부들을 도와 그물질을 하기도 했다. 지난 29년간 입어본 적 없는 작업복을 입고 땀 흘려 일하는 그의 모습은 더 이상 재벌 3세의 모습이 아니었다. 서은은 그런 그의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가 진심으로 변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의 얼어붙었던 마음이 아주 조금씩 천천히 녹기 시작했다. 다시 1년 후의 봄, 서준은 형의 도움으로 서울의 한 미술대학에 진학했다. 이제 서은의 곁에는 이준이 있었다. 두 사람은 여전히 바닷가 작은 마을에 살고 있었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21년 전 사고가 있었던 그 바닷가 절벽 근처를 나란히 걷고 있었다. 이제 그곳은 더 이상 트라우마의 장소가 아니었다. 아름다운 유채꽃이 만발한 평화로운 산책로가 되어 있었다. 후회하지 않으세요? 서은이 물었다. 모든 걸 버리고 이런 시골에서. 이준은 대답 대신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처음으로 잡아보는 그녀의 손은 작고 따뜻했다. 내가 버린 건 아무것도 없어. 오히려 내가 평생을 찾아 헤맸던 진짜 세상을 이제야 찾은 거야. 바로 내 옆에서. 그의 눈빛은 따뜻하고 평온했다. 서은은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아직 두 사람 사이에는 넘어야 할 시간과 아물어야 할 상처가 많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괜찮았다. 그들의 이야기는 동화가 아니었다. 끔찍한 오해와 잔인한 상처 위에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그 폐허 위에서 과거의 빚을 갚는 관계가 아닌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 나갈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같은 곳을 바라보며 천천히 걸어 나갔다. 그들의 앞으로 따스한 봄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그것은 상처가 아물기 시작하는 곳에서 피어나는 프라기레하지만 희망에 가득 찬 사랑의 시작이었다.